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 사이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메콩 한국 간의 정상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 국가 정상들은 사람,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 메콩강 선언을 채택하고 7대 신규 우선 협력 분야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 논의가 증언과 증거를 모으는 조사 단계에서 탄핵 혐의를 판단하는 수순으로 진입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 법사위는 내달 4일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전보다 2.3포인트 오른 100.9포인트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기준선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연속 오름세로 주가 상승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진전, 또 국내 경기 반등 기대감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회장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는 10억 달러도 적정하다는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연말 교착 상황에도 고강도 도발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의 관망세가 굉장히 짙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둔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따로 움직이고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지금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낙관론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국면이 아닌 겁니다. 1단계 합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페이즈 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한 달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도장을 찍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이 연내를 넘긴다 만다라는 부분인데 연내를 넘기지 않고 또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전제는 1단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1단계 합의가 된다는데 직접적인 증언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서는 낙관론,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참가자들 그리고 시장을 보고 있는 관망자들 역시나 이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호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좀 보고 가자라는 움직임이 강하고요.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15거래일째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거래소는 소폭 오르는 모습을 장 초반부터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보셨다시피 거래소도 장 후반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 않는 즉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마성 움직임도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에 지금 어떤 부분을 좀 봐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130선 위로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인데 일단 1차 저항이죠. 2134, 35선.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있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정리가 되는 것을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초반에 좀 밀렸었죠. 갑작스럽게 2120선 아래까지 밀렸다가 바로 V자 모양으로 회복했고요. 현재 포인트 계속해서 개걸음 장세,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개인과 기관이 오늘도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파는 장세. 어제하고 수급이 같은데 외국인은 1,590억 원을 현물 시장에서 팔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사주고 있는데 어제 선물 시장에서 사던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매도 포지션 잡으면서 시장이 밀려 내려간 모습을 동시효과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지금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고요. 소량의 움직임만으로도 수급만으로도 지수가 확확 바뀌는 모습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오늘도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1,604억 원, 나머지 주체 모두 파는데 연기금 움직임 계속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지션은 연기금 매도고요. 358억 원의 매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잡혀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는 연기금이 주로 많이 샀습니다. 어제까지는 주로 많이 샀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었고 금융투자가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수급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됐죠. 네이버 오늘도 올라가고요. 현대차는 계속해서 이 부근입니다. 12만 3천 원부터 12만 6천 원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좀 답답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LG화학까지 올라가고요. 신한지주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 빠집니다. 그리고 LG생건, SK텔레콤, 삼성물산, KB금융 소폭식 반등에 성공하고요. 금융주들이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47까지 빠집니다. 코스닥이 650선 지키지 못하고 다시금 밀려 내려오는데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자,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53부터 지금 쭉 밀려 내려오면서 현재 포인트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면 수급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개인만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팔고 있는데 사실 어제 그저께 이 거래일 동안은 개인 계속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주는 장세, 그러다 보니 시장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하락하자 개인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은 지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까지 사던 연기금마저도 아직은 91억 원 매도 포지션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도 올라가네요. 3.59%. HLB 어제까지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은 조정. CJENM 소폭식 야금야금 계속 올라옵니다. 펄어비스가 18만 5천 원대 회복했고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약간 지지부진하네요. OTT부터 해가지고 호재가 발표가 된 뒤에 윗골이 길게 달더니 지금 가질 못합니다. 7만 6천 원대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가 10만 원 회복이 안 되네요. 휴젤, 그리고 메디톡스, 보톡스 관련주들 올라가고요. SK머티리얼즈 상승합니다. 그리고 KMW 1.26% 하락합니다. KMW 하루 올라가고 하루 빠지고 계속 퐁당퐁당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원익 IPS, 컴투스 빠지는 가운데 SFA, 보합, 그리고 고영이 10만 원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환율인데요. 환율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참 오늘 재미없는 장세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1시 58분 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외국인 매도세의 양시장 보합 공방을 벌였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이 받쳐주면서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이슈 종목 핫5입니다. NC소프트, SK케미칼, 오성첨단소재,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마지막으로 KM제약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공개 매수 소식에 급등했는데요. 현재 전날 대비 16% 넘게 올랐습니다. 25,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의 최대 주주인 하나갤러리아가 경영 효율성 증대와 사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현재 하나갤러리아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지분의 70%를 보유 중인데요. 주식 교환을 거쳐 자진 상장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자사 제품이 중국 대형마트에 입점했다는 소식에 KM제약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0% 넘게 올랐습니다. 3,15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최고가 3,495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KM제약의 대표 제품인 뽀로로 칫솔과 치약, 핸드크림 등이 최근 중국 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입점했습니다. 이번에 입점한 곳들은 중국 최대 유통업체인 벵가드 123개점과 미니스토, 하이24 컨비니언스 스토어 등인데요. 중국에서의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성첨단 소재는 SCI급 학술지 제출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65% 올랐는데요. 3,09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 최고가인 3,535원까지 수직 상승했고요. 현재는 상승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대마 추출물 CBD의 뇌질환 연구 내용을 SCI급 해외 학술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카이스트와 진행 중인 연구 내용인데요. 회사 측은 논문 게재가 확정되는 대로 특허 출원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SK케미칼의 치매 패치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가 73,4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 횡보하던 주가가 12시를 조금 앞두고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SK케미칼이 개발한 치매 치료 패치제가 미국 FDA로부터 최종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SK케미칼은 지금까지 모두 19개국에 진출해서 24개 주요 제약사와 판권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국내에서 개발된 치매 치료 패치제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SK케미칼의 우선주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리니지2M을 발표한 NC소프트입니다. 현재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3.26% 빠졌습니다. 50만 4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가 4분기 가장 기대되는 신작인 리니지2M을 발표했습니다. 리니지2M은 리니지2를 모바일로 옮긴 게임으로 사전 예약자 738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게임 업체의 주가는 신작 모멘텀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죠. 오늘 신작을 발표한 NC소프트 역시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이슈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미 쪽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게 한번 잡음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요즘에 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은 증시에도 영향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는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잠재적인 여러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가장 먼저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남미 국가의 어떤 저항의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중남미 각국이 여러 가지 시위와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베네수엘라입니다. 특히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어떤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언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마두로 정권은 여전히 굳건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로 온두라스 같은 경우도 정부의 보건 의료 부문 관련돼서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거기다가 대통령이 범죄, 특히 마약 범죄와 관련된 연루설로 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에콰도르 같은 경우도 정부의 유류 보조금을 폐지를 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격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비상사태 선포, 통행 금지까지 발령이 됐고요. 또 가장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칠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도 산티아고 쪽에서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라는 쪽에서 반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소요 사태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특히 가장 핵심이 사회 불평등에 대한 심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취소를 시키는 상황까지 나왔고요. 볼리비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혼란이 가중되면서 부정선거다라는 관점 쪽에서 대통령이 또 망명되는 사태까지 이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남미 각국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관점 쪽에서 과거에 한 10년 전입니다. 이 아랍의 봄과도 같이 맥락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 아랍에서 어떤 독재 정권에 항거한다라는 대항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큰 물결이 일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중남미 쪽에서는 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혼란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게 불평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 소외계층 쪽에서의 불만 쪽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중남미의 특징을 보게 되면 2000년대 초반에 원자재가 호황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신흥 부자가 많이 탄생하고 중산층도 많이 늘었었죠.
근데 상대적으로 원자재 경기가 하락하면서 경제난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빈곤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때 같은 경우 충분한 수혜를 못 받았던 관점 쪽에서 왜 나만 이렇게 못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오는 불만이 이런 여러 가지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칠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페소화 추이를 봤을 때 거의 수직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페소화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의 어떤 전향으로 1999년 이후부터 자유환율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뀌었는데 20년 만에 가장 큰 폭락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증시도 한 7% 하락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도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흐름들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2010년대가 상대적으로 고점이었었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하향 정체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어떤 불만의 목소리를 키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그러면 변화가 어떻게 이어가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중들을 좀 끌어안기 위한 포퓰리즘이 좀 성행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또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또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중남미나 신흥국 쪽으로 어떤 리스크가 확대되는지에 대한 여부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중남미의 가장 중심적인 국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금 개혁을 통과를 하고 2020년 내년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측면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을 하고요. 극우적인 성향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룰라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또 파란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흐름들과 함께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칠레에 대한 영향권이 나오면서 약간 환율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11월 달 금리 인하나 12월 추가 인하 관련된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경제의 불안 요인들을 좀 잠재우려고 한다라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브라질의 지수와 어떤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강세 기조가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환율 같은 경우는 브라질 레알화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 측면들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환율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부담감은 있구나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전반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관점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은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미 쪽 얘기 좀 들어봤고요. 이제 헬스케어 관련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헬스케어 펀드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 여러 가지 펀드 동향들과 어떤 시장 동향들을 봤었을 때 글로벌도 그렇고 약간 우리나라가 좀 소외되긴 했지만 글로벌 관점 쪽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들이 상당히 좀 뜨겁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대표적으로 S&P 500 지수와 이 어떤 바이오 업종을 나타낼 수 있는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의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최근 주가가 저점을 기록했었던 한 8월 초 이후부터 나오는 동향을 봤을 때 물론 S&P 500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지만 그보다 저점에서 상승 탄력을 가장 더 많이 키우는 것은 이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와 관련된 바이오 쪽이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에 따른 10월 초 이후에 빠른 반등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들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또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최근에 의료비가 급등하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헬스케어 관련된 개혁을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11월 15일 의료 시스템 관련돼서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이 아마 2021년도에 시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우려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이 헬스케어 관련된 개혁안을 내놨었는데 예상 대비 온건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제약바이오 업계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제거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빠르게 반등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실적 발표 시즌이었는데 발표했던 제약 바이오 업체들 생각보다 양호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좀 덜었다라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0.13% 상승, 국내 주식형은 2.3%대 하락. 물론 한국 증시가 좀 더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 그런 가운데 그래도 펀드 주간 성과를 보게 되면 다수의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가 상위권을 차지했다라는 부분들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신약 관련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쪽은 SK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SK 쪽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뇌전증 치료제를 끌고 가고 있는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덩달아서 같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오고요. 오늘도 SK 케미칼이 어떤 또 호재를 내놓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또 급등하는 경향들이 나오는데 일단 전반적인 동향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성과를 내는 업체 중심으로 부각을 받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관련돼서 이런 가격이나 비용 관련된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나중에 이제 어떤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의료 서비스도 어차피 가성비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어떤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시장 흐름들은 계속 확장세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어제 또 셀트리온에서 램시마 SC에 대해서 유럽 의약청에서 허가를 신청하는 등 상당히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진출해서 면역 억제제 관련된 자가질환 치료제 쪽에 대해 한 미국까지 합치게 되면 약 50조 이상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계속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품목씩 내면서 바이오시밀러에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좀 야심찬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결과물도 하나씩 또 미국 시장의 진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처럼 일단 국내 바이오주 쪽에서도 중장기적인 성향을 봤었을 땐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는 어떤 개별적인 종목 그리고 어떤 큰 그림상에서의 움직임이 제약바이오주가 다 동반적으로 강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쪽이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 변화와 함께 접근하기 쉬운 쪽이 아닐까 그렇게 접근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시장 움직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안 좋아져요. 보니까 지금 20거래일, 21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증시가 커플링 되는 것 같다가 또 디커플링인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한치앞을 알 수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디커플링이 좀 줄어들고 우리가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그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니까 다시 또 벌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2019년 상승률을 구해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가 30.33% 그리고 코스피가 3.93% 상승. 그러니까 8배 정도 차이 난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은 29%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디커플링 수준을 계속 제가 계산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의 올해 최대치 수준으로 어제 종가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H지수, 홍콩 H지수하고 동행을 해서 H지수 수익률 구해보니까 올해 수익률이 4.87%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하고 한 1% 정도, 1%가 채 안 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나스닥의 수익률 비교표를 다시 한번 구해봤습니다. 제가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도 같은 그림 만들어 봤었는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되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박스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이 맨 왼쪽, 그 다음에 가운데가 2분기, 그리고 맨 오른쪽이 3분기 실적 시즌 까만색 박스권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검은 박스권의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1분기인데 그때는 실적 시즌 초반에는 좀 동행하는 듯 하다가 중반부터 우리가 아래쪽의 선인데 아래쪽에 빨간색 선인데 좀 빨리 꺾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 초반부터 실적 시즌 내내 역방향으로 우리는 거꾸로 하락을 하는 그런 최악의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맨 오른쪽에 있는 박스권요. 이때부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초반에는 코스피가 오히려 더 강한 탄력을 보였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중반 지나서 종반까지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지나가면서 빨간색 제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는 우리 쪽이 휙 꺾여져 버리는 것이죠. 물론 나스닥도 잠깐 꺾였습니다. 근데 조정을 보이다가 옆에 저렇게 빨간 양봉을 보이면서 연이틀 상승하면서 어제도 최고치를 또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11월 중반부터는 디커플링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분기 초반에 우리가 좀 탄력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실적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바닥을 쳤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요 기업들이 3분기에 실적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약세를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실적 시즌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이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해가지고 우려감 해소되면서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디커플링 심화가 재현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지소미아나 홍콩 이슈같이 정치 이슈가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이슈는 좀 해결이 되면은 우리도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들 이제 지겹도록 들으신 그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리밸런싱 이거는 어제 대강 마무리가 되고 오늘까지 좀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가면은 별로 그렇게 부담이 지속되는 그런 중기약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무리 국면 쪽에서 수급 쪽으로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러한 디커플링이 수급 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면은 외국인 선물 매매 추이가 지난 만기 이후에 상당히 좀 매수 누적이 많이 쌓여 있는데 현물 주식을 사지 않고 이렇게 쌓이는 그런 모습은 한국 증시 상승을 선행해서 들어오는 수급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디커플링이 강해졌다, 완화됐다 하는 그런 디커플링의 강도하고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지수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도 하고 저점에서 매도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외국인 선물 매수 매도 이 수급을 그러한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날에 누적 순매수가 3만 1,000계약이나 기록을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디커플링을 최대한 축소했었던 때였고 21일까지 15,300계약으로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올해 최고치 수준으로 이렇게 들어선 때였기 때문에 이러한 디커플링이 완화되고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외국인 선물 쪽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 어떤 페어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겠죠. 나스닥 선물 쪽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 이외의 상품 ETF 상품하고도 또 짝을 지어서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물 주식 매매하고 연관 없이 유출입되는 그런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은 지수에 대한 선행 지표로 보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남은 12월에 이제 올해 마지막 선물 동시만기일 이제 거래일수 열하루 남았습니다. 총 거래일수는 21일 남았지만 동시만기일까지는 열하루 남았는데 외국인 매수 포지션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장 전망에 지나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급 쪽에 또 하나 지금 꼽히는 악재가 있죠. 아람코 IPO요. 이거는 뉴욕에서 제가 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뉴스들 일정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입찰 마감일이 28일로 이제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8일이면 내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면 미국 쪽은 추수감사절 휴장이기도 하고요. 29일이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좀 줄어들죠. 시간이요. 거래 시간이요. 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지나면 이제 한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쪽도 이번 주가 지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수급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28일이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아람코 쪽 악재도 좀 한풀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수급 쪽의 악재가 이번 주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미국 쪽도 한산해지기 때문에 금주 이후에 우리 시장도 회복적으로 돌아서는 다음 주부터 한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가 아직까지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었고 해결돼야 될 것들이 아직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올해를 딱 지켜보면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저하고 얘기 나오고 뭐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달 접어들 때 되니까 참 답답했던 한 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뭐 답답한 상황인데 12월에 뭐 있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너무 이제 좀 서두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투자 심리를 오히려 조절하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조정,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거칠게 하락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뭐 돌발 악재가 나타나면 뭐 조정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조정을 너무 좀 무서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중장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을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 분석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때 악재가 겹치면 하락 탄력을 좀 거칠게 키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본 그런 표시를 한 것이 이렇게 푸른색 원으로 제가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20일선이 이렇게 8월부터 턴하면서 올라오면서 60일선이나 장기 이평하고 부딪히면서 뚫고 올라가면은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또 시장은 조정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20일 이평 말고 60일 이평이 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120일 이평이 또 200일선을 언젠가는 또 돌파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 조정으로 인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골든 크로스가 다 발생이 된 다음에 정배열로 돌아선 이후부터는 우리도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게 121선하고 201선 이평이 이제 거의 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골든 크로스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한 25일 정도 거래일수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서서히 올라가면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게 1월 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우리가 좀 변화가 돼서 이머징 마켓 쪽이 좀 강해질 수 있는 시기를 꼽는 것이 FOMC 1월 회의 때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좀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정배열로 들어서는 시점이다라고 본다면은 미국 시장이 1월에 갑자기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내년 1월 초부터 나타나는 그런 골든 크로스 발생과 그 조정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 그렇다면은 1월 초에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정은 중요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정 비율로 따져봤을 때 9월 말부터 10월까지 나타났었던 이 상승폭이 한 50% 나타나는 조정이 지금도 나타났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지난주까지 나타났었던 조정 역시 겁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주 후반에 이렇게 말장난같이 급락이 나타나니까 뭐 이틀 만에 뭐 한 달 상승분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비관론 쪽으로 너무 치우친 해석, 이것은 앞으로도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지난 한 달 동안 오른 게 이틀 하락하는 정도밖에 우리가 상승을 못했었구나. 그렇다면은 돌아봐도 많이 오른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고에 좀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1월 달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은 지금보다 좀 더 강한 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11월 한 달을 보면 좀 올라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우르르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결국에는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재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실적 시즌 후반에 조정세로 진입했었던 그런 과거와 다른 그런 미국 시장이 다시 실적 시즌 지나면서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강세 재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미국의 상승 원인을 찾아본다면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 이익하고 경기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인데, 지난주에 보면은 이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이쪽에서 경제 지표에서
유럽 쪽하고 미국 쪽하고 동반 호조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가능성만 믿고 기다려왔었던, 정말로 기다려왔었던 그 경기의 반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그러한 점들이 미국 시장의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도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미국 시장의 신고가 흐름이 글로벌 경기 반전의 시그널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자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금주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소비 시즌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질 때는 그다지 그렇게 나쁜 모습이 나타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번에 나타나는 이 상승을 2016년에 경기 턴어라운드하고 미국 시장의 신고가 흐름하고 맞물려서 제가 계속 해석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6년은 11월부터의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었던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연말까지의 강세장, 미국 쪽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죠. 특히나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지나간다라고 한다면은 2020년으로 들어섰을 때 1월에 CES하고 2월에 WMC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 일정상의 이벤트에 맞춘 투자자를 꼽을 때 IT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IT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시장도 이제부터는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글로벌 시장 쪽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유동성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 채권 시장 11월 초요. 이제 중기물이 초에 이제 발행이 되고 단기물이 중반에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다 발행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이제 안정 기조로 들어서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정 요인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율 조정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조정 요인이 없는 미국 시장이 경기하고 더불어서 강세를 보이고, 이머징 쪽에서는 홍콩 이슈하고 무역 분쟁 강도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따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IT를 기반으로 한 우리든 더 강도를 키울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020년에 이머징 통화 리레이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 이제부터는 자산 강세도 따라서 동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큰 기대를 당장 할 수는 없어도 좀 12월 지나면서 디커플링의 완화 정도, 이 정도는 기대할 수가 있겠고, 내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준비를 갖는 기간,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더라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매수의 기회로 잡는 그런 11월, 그러니까 11월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2월 시장을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디커플링이 나타났는데 지금 향후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8월 6일이었나요? 완전히 저점 찍고 시장이 한번 확 돌았잖아요. 그때를 좀 상기시켜 본다면 우리가 전략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시면 어때요? 예, 그때부터 시장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우리 NH 프라임 리츠 공모 경쟁률에서 한번 힌트를 한번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그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8조 원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유동성이 언제든지 주식시장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넘쳐 흐르는 IPO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종목을 지금 당장 밝히긴 그렇지만 오늘도 지금 진행 중인데 벌써 몇백 대 1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돈이 지금 시중에 넘쳐 흐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이 공모시장 경쟁률하고 또 이 상장된 이후에 수익률이 지금 관심권에 들어올 정도인데, 12월 5일에 NH 프라임 리츠 상장이 거의 이러한 그 유동성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 4분기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12월 5일이 지나면 좀 한산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물론 공모시장 투자금은 좀 보수적이고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리는 없겠지만 내년 변화 모멘텀이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단기 유동성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한국 증시에도 가능성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2020년을 생각할 때 이제 업종별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정을 비록 최근에 받았지만 지금 코스피 그 저점부터 말씀하신 8월부터의 저점에서 기록한 업종별 상승률을 구해보면은
의학이나 IT 이쪽이 좀 강세를 많이 보였고 보험이나 금융업종이나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던 섬유, 전기가스, 유통, 운수창고까지 서서히 우리 가시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소외 업종에서도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고 향후에는 이들 업종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났었던 8월 이후부터 상승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는다면 주도업종 IT는 내년에도 강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소외 업종 쪽에서 동반해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역 분쟁의 이슈로 하락갭을 메운 지수대 2222포인트는 연말 연초장에서 우리가 최소한 올라야 될 수 있는 목표를 삼을 수 있는 지수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자리 그리고 향후의 움직임들까지 간략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스핀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이야기 바로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비엠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인데요. 2차전지 회사인 에코프로의 2차 소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된 기업입니다. 동사가 용이하는 사업의 전방 사업은 리튬 2차전지 사업으로 2차전지에 활용되는 양극 활물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지요. 2004년도부터 2차 전지용 양극재 관련해서 생산을 시작한 이래 현재 업계에서 유일하게 하이니켈계 NCM 니켈 코발트 망간과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동시 보유한 기업입니다. 원형이나 각형, 파우치형 등의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고 전기차용 2차 전지 소재 생산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형 고객사인 삼성 SDI와 ST 이노베이션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최근 중국 업체와도 거래하는 등 거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향 2019년도 올해 연말 기준 전기차용 배터리 캐파는 5GWh로 예상되지만 또 내년에는 20GWh 그리고 2022년 정도에는 60GWh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1kWh당 2kg의 양극재가 탑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SK 이노베이션은 내년도에 4만 톤 그리고 2022년도는 12만 톤의 양극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부터는 이 양극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정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올해 말 예상 캐파 5만 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내년도부터는 이제 주력 고객사 삼성 SDI 향 전기차용 원형 전지가 출하가 되는 것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도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2차 전지 보조금 폐지 이슈가 부각되는 내년도부터는 이제 매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순으로 보게 되면 각각 1,520억, 또 98억 원, 81억 원으로 약간 전망보다는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4분기까지 감안한 올해 최종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조 원, 84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제 양극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도 주가도 보시면
점차적으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상황이죠. 바닥이 이제 44,500원대 바닥을 잡고 점진적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의 상승의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는 이제 53,200원인데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목표가는 57,4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일목균형표상에서 구름총 상단에 걸리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57,400원 정도 오게 되면 매도로 대응하시기 쉽고요. 이전에도 보시게 되면 8월 6일 날 저점을 형성한 이래 8월 29일 날 66,600원 부분, 거기가 또 일목균형표 구름총 상단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에 대입해서 정확하게 저항과 지지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목표치 57,400원 정도 오게 되면 또 매도로 대응해 주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8,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램 테크놀로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램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죠. 동사는 OLED 마스크 세정액 및 식가액, 방리액 등을 제조 판매한 업체로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공사가 생산하는 화학 소재는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국산화 기술 도입에 성공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 매출액의 80% 이상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디바이스 미세화나 고집 저거의 필수적인 소재인 절연막 식가액 부문에서 매출도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이 해외 업체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반해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성장세가 높게 점쳐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중국 공장 신설 등 설비 투자로 인해서 동종 업종에 비해 다소 높은 부채 비율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일본 경제 산업성이 이제 한국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반도체 등의 제조 공정이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었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3종의 제품은 반도체 및 OLED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재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웨이퍼 세척에 쓰이는데 램 테크놀로지가 국산화에 성공하는 항목입니다. 3분기의 실적은 매출액 122억 원, 전분기 대비 21% 증가를 했고요. 4분기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상반기에 추천드렸을 때에 자릿수가 바뀔 것이다. 이제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바뀌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000원대 추천했던 주가가 이제 11,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1,200원까지 갔었다가 다시 또 일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 근처에 왔습니다. 7,500원대 다시 왔고요. 3분기 매출액 증대 그리고 4분기도 매출액 증대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재에 대한 국산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이어서 내년에도 매출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은 매수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8,700원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6,700원입니다. 6,700원. 일봉에서 바라봤을 때에 121선을 하회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그 가격대가 6,700원입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8,700원, 손절가 6,7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가온미디어가 되겠는데요. 가온미디어는 이제 셋톱박스 그리고 홈게이트웨이 등 이제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죠.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IP 하이브리드, 홈게이트웨이 등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됐었죠. 하지만 동사는 이제 반도체 선 구매를 통해서 남은 분기에 대한 실적 훼손 가능성이 낮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인공지능 제품을 비롯한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하여 계속적인 실적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유럽과 미국형 셋톱박스 공급 증가로 인해서 4분기에도 안정적인 이익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경쟁 셋톱박스 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혜도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서 D램 장기 공급 가격 하락 추세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인한 순이익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IPTV 셋톱박스 외에도
지난해 4분기부터 미국 시장에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신규 아이템으로는 5G 게이트웨이를 개발했으며 미국 통신 사업자용 공급을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5G 게이트웨이는 5G를 기반으로 각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제품이고요. 미국 내 5G 투자가 본격화되는 2020년도부터, 내년도부터 동사의 5G 게이트웨이 신규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연간 실적으로는 매출액 6,900억 원, 영업이익이 408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19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200억밖에 되지 않는 시가총액, 매출액 6,900억, 영업이익 400억을 전망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에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예상되는 펀은 4.9배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가가 7월 달에 14,400원대 갔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7,000원대 와 있고요. 최저점 7,700원을 터치를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현황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가는 이제 8,000원대인데요. 목표가는 9,200원, 손절가는 7,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까지 세 종목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단기로 접근했었던 종목 리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로라였잖아요. 오로라 어땠나요, 흐름이? 오로라 제가 지난주 이제 종가 기준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가가 12,000원대,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12,800원이었는데 그때보다 소폭 2%에서 3% 이제 상승한 상황이고,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5%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좀 부진한 상황이,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근데 오로라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아기상은 이제 핑크폰 관련해서 완고류의 매출, 그리고 또 넷플릭스 관련된 방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30억대였고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95억.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거의 200억에 가까운 회사거든요. 시가총액은 1,4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상황이고, 오늘은 지난 2주간의 그런 그 주가 부진을 털고 상승이 나온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승 패턴은 더더욱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전고점이 이제 14,000원대거든요. 14,000원대는 한번 조만간에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로라에 대해서 14,000원 조만간 터치할 것 같다라고 리뷰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에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 세 종목 중에서 제가 가온미디어를 단기적으로 추천드릴 종목으로 꼽았는데, 세 종목 다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만, 가온미디어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의 현황을 봤을 때 다음 주까지 단기적인 상승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700원까지 주가가 밀린 건 너무 과도하게 밀려버렸고, 또 현재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된 국면이 아니라, 또 퍼가 4.9배밖에 되지 않은 건 너무나도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것을 외국인이 놓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2주일 동안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매수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 기대가 되고,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다음 주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은 이제 8,400원 정도 흐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자리가 이제 21선 단기 저항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8,400원까지 한번 가는지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 다음 주까지 8,4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의 주마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